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한동훈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도혁 대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단식 관련된 일부에서 분석을 하면서 한동훈 이야기 일부 했는데 이야기 중에 아무래도 이제 장도혁 대표 이야기도 다시 나오겠죠. 한동훈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의 발언 이야기를 육성 본인이 했던 자신이 뭐 공개적인 기자들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 찍어가지고 내보냈어요. 성의 문제도 있는데 한번 일단 뭐라고 했는지 한번 그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런데 저희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다. 저게 이제 한동훈이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치인은 보통 이제 말을 하게 되면요, 네. 이제 두 가지식으로 말합니다. 뭐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법 우리가 다 배웁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 내세워서 그 뒤에 그걸 받쳐주는, 그거를 이제 지지하는 근거를 내세우는 그런 논지를 보통 펴게 되는데, 지금 본인은 사과라고 했지만 맨 첫 리드 문장을 보면 이거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사실 사과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서 이게 무슨 사과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요. 챗 GPT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미 뭐 커뮤니티에서 얘기 많이 돌던데 저도 유료 챗 GPT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문장을 올려가지고 챗 GPT에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과의 내용은 전체 문장에서 한 20에서 30% 되고 나머지는 자기 변명과 항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챗 GPT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고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문장을 보면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기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게 참 창피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과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떠밀려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 언론을 보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 사과해라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 사과 영상 올라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저 영상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진짜 사과했으면 언론이 사설 담아 썼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 사과, 이제 새로운 이제 분위기 만들어지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설도 썼을 건데 아무데도 그 얘기를 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라고 보지 않는 언론사의 그런 시각도 드러나고 있다. 차라리 이럴 바에 사과를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가 뭐라고 얘기하면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 또 프레임 전환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지막까지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권으로 정치 보복? 그게 아니죠. 지금 형사죄를 지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 지난번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 조작으로 해서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글이나 기사에 대한 여론 조작으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온라인, 당원 게시판이긴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는 온라인한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 조작을 한 걸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경찰에서 수사에 지금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상황에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나중에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가면요, 아마 이게 진실을 밝혀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경수 지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수 지사가 나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저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 국민들이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형사 혐의로 곧 처벌을 눈앞에 있는, 또는 이제 기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뭐 핍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인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오히려 더 등 돌리게 만들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한동훈의 지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문제의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한 내용은 살펴볼 필요했지만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작 그리고 정치보복. 누가 누구를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의문인데 조작, 당원 게시판이 조작됐다. 자, 그러면 지금 와서 조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당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 조사와 발표가 있을 당시에 이미 그걸 제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심을 지금 그때 하지 않았고 장도혁 대표가 그러면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재심을 다시 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저희 한동훈에 기회는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밝혀야 됩니다. 한 10가지 정도 의혹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제가 4가지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조작이라고 했으면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조작됐다는 것인지,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다른지를 첫째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특정 IP를 이용해서 대부분 글을 오해 쓰였는데 왜 특히 2개의 IP에서 집중적으로 글을 썼다고 그러죠? 그 특정 2개의 IP를 통해서 글을 썼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한 것이냐를 밝혀야 됩니다. 세 번째, 딸이 있죠. 자기 딸이 지금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1국민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딸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딸의 글도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딸이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IP를 이용해서 썼다는 것이 더 해명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당 게시판 셧다운이 됐을 때 한동훈 이름하고 진은정 글의 글들이 동시에 삭제됐다 이런 게 발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시기에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이 한동훈과 진은정 글들이 동시에 삭제됐는지로 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이외에 단 아주 중요한 문제 5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제대로 밝히는 게 없죠. 그렇죠. 본인은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왜 조작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나도 안 해요. 사실 국민들 궁금해할 거예요. 조작이라고 그러는데 조작이 진짜 맞나?라고 하면서 조작 근거가 뭐지?라고 이제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왜 그걸 얘기하지 않는가? 조작이라 아니기 때문에 조작 근거를 댈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과를 할 때는요, 팩트를 인정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팩트는 말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얘기했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최고위 이 지금 3개의 큰 이제 조직이 내 사건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다 조작을 했다. 지금 결국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처 직원도 있고요. 또 외부인사도 있고요. 또 이제 서버, 당원 게시판 관련된 서버 업체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키는 중징계까지 이어졌다고요? 그러기엔 너무나 비상식적인 소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좀 본인이 조작을 얘기할 때는 그럴듯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작 이유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온 우주가 한동훈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망상세 변동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IP 2개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이 전부 다 글을 계속 반복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실제 가족들이 썼다. 그러니까 누가 IP를 이제 위탁해가지고 대신 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쓴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족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비난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IP가 가족이 직접 와서 쓴 거다라는 그 얘기처럼 해석이 되는데 이게 또 가능하냐. 왜냐하면 IP가 오전, 오후, 저녁 이래가지고 이게 그룹핑돼서 몰려다닙니다. 몇 분 단위로 띄어쓰기라든가 유사한 내용이라든가 맞춤법 똑같은 글자로 당원 게시판에 도배가 돼요. 그래서 그때 윤리가 뭐라 했냐면 결정문에 따르면은 중상모략과 도배로 해가지고 당원 게시판이 전부 다 왜곡되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각자 일이 있을 거예요. 다른 미국에 있는 것은 뭐 당연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진은정 이제 그분도 변호인인데 김앤장 소속 변호사예요. 이분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재판을 맡고 있고 한 건 재판에 수천만 원의 수임료 받고 하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여기 가서 그 인터넷에 댓글 올리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또 이제 장인어른 장모라든가 본인의 이제 모친이라든가 또 이제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직접 모여서
점심 때 한번 모이고 오후에 한번 모이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모이고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 주장 같은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말입니다. 매일 그렇게 어떻게 모일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간에 이거는 중언부언이다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전화번호 다 뒤에 네 자리 똑같은 거 다 아시죠? 이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전화번호 네 자리 다 똑같은 거. 이거는 뭐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한테 다 맡겨줬다는 거예요. 자기 IP와 비밀번호를 다 맡기고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추정됩니다. IP가 두 개니까는 두 사람이 그러면 가족 걸 받아가지고 대인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공유기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공유기하고 이제 유선 공유기, 무선 공유기 두 대를 켜놓고 자기가 이쪽 보고 작업하고 이쪽 보고 작업하면 한 사람이 또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주 이걸 전문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왜곡한 것을 하는 사람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경찰에다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네. 저는 이게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게 좀 의심이 드는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수사 의뢰했을 경우에 이 IP를 운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잡힐 수가 있어요. 그 잡히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자백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비용,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하면서 받은 꼭 공짜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 아니니까. 그럼 네가 그렇게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일을 하면서 그 숙소에 대한 어떤 월세라든가 그리고 컴퓨터 운영 비용이라든가 장비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노동에 대한 서비스 대가라든가 그 비용 어디서 받았냐 이 질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랑 직접 연락했느냐 이 얘기가 나올 건데 본인이 구속돼서 체포될 상황이 되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한동훈 대표 몰래 내가 전부 다 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대가 그러니까 현금이 됐든 뭐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그 대가를 줬다면 직접 안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꼬리를 타고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당 대표 시절에는 어떻게 그 비용을 정산했느냐. 왜냐하면 당 대표 되면요 현금 쓰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법카를 쓰거든요. 그 당 법카기 때문에 그걸 깡을 해서 주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만약 이걸 운영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시절은 법무부 장관에는 이제 특수활동비가 있죠. 그 현금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타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즉 한동훈 자기 목적까지도 수사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의뢰를 아직까지 안 하고 절대 그것만큼 피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 관련해서 짧게 좀 한번 이 부분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제안을 했잖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 종식을 위한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을 제안한다고 밝혔잖아요. 최고위원이 그래 한동훈이 계속 지금 소명을 안 하고 뭐 입장 발표만 하면서 보복이라고 하고 정치 정보복이라고 하고 조작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공개 검증을 해볼게라고 했어요 이미. 그런데 아무런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명도 안 하고 공개 검증도 외면하는 상황 어떻게 결과적으로 평가하세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요. 그거를 밖에,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자기 SNS라든가 자기 유튜브 올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구에 정식으로 해명을 해야 돼요. 반박하는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발례를 들고 온다든가 그렇게 입증 자료를 들고 와서 공식적으로 그 공식 기구 내에서 절차를 거쳐서 밟아야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당무자 감사위원회 거기도 그 소명하라고 하는데 소명 안 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번에 10개의 질문지를 보냈다 그러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답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고위에서도 열흘의 기간을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3번의 주요 단계별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 자기와 자기 측근들 친한동훈 계죠. 그 사람들은 방송에 나가거나 SNS에 올려가지고 계속 해명을 합니다. 바깥에서
이거는요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피의자가 그 재판에게 판사에게 자기의 무죄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와서 자기 SNS에 글을 올리면서 나 무죄다라고 주장한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만약에 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거나 또는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 턱 밑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일부러 밖에서 저렇게 떠든다. 그래서 자기 친한계 사람 또는 자기를 지지하는 여론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 벌기를 한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한동훈 관련된 부분을 좀 짧게 대변인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제를 다뤄봤고요. 자, 김경, 강선우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경시 의원의 경찰 조사 내용이 상세히 지금 알려지고 있죠. 자수서 관련된 내용에다가 1차 경찰 조사, 2차 경찰 조사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확인된 몇 가지 사항. 1억 원을 김경이 강선우한테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돈은 자, 누가 요구를 했느냐? 강선우의 전 보좌관, 지역 사무국장을 했던 보좌관이 직접 돈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3억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한 장 1억을 요청했다까지 막 나오고 있네요. 공천 뇌물 이제 상황이 일부지만 이제 사실관계가 일부 좀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이제 남모 보좌관이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은 저 주요 사안에 중간에 깨가지고요. 지금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 1억이라는 거액을 준 사람은 김경시은인 거고요. 그걸 받았다는 사람은 결국은 강선우 이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중간에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또는 이제 그 봉투를 들고 차에 실었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 경찰에 불려다니고 있다 보니까 본인은 아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얘기한 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김경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 같습니다. 본인이 낸 자료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통해서 낸 자료. 그게 진술서가 아니고요. 자수서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서라면 이제 경찰에서 보통 이제 묻고 답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답하는 걸 진술서 쓰거든요. 근데 자수서라는 것은 뭐냐면 범행의 처음과 중간과 끝 모든 과정을 내가 경험한 그대로 제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수서라는 것은. 근데 지금 김경시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수서를 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김경시 의원이 말하는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얘기 드리고, 그리고 한 장 정도 달라고 이제 남 보좌관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모 보좌관이. 자, 한 장 정도 달라고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은 소극적이다는 것을 이해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공천 주세요라고 하면 이 김경시 의원이요 나중에 처벌받더라도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유하면서 이제 뇌물죄가 된 거죠. 이건 이제 정치자금 위반이 아니라 뇌물을 공유하면서 정치 어떤 질서를 어지럽혔던 왜곡시켰던 그 죄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뭐냐? 소극적으로 그쪽에서 먼저 달라고 했다. 나는 이미 시의원으로 비례대표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구를 가지고 시의원을 한번 더 하고 싶다라는 정도의 의사만 필요가 했는데 거기서 돈을 요구해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억이라는 돈을 줬다. 그리고 거기서 카페에서 만날 것을 얘기했고 어떻게 달라는 것까지도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다. 따라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또 근데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모 보좌관이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거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김경시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이제 맞장구 쳐주고 있는 거예요. 남모 보좌관이. 그 남모 보좌관도 아까 왜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달라진 게 이거예요. 남모 보좌관은 1억을 달라는 얘기를 자기가 이제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김경시 의원은 남모 보좌관이 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남모 보좌관이 또 이제 어떤 형량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선우 이제 의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억을 얘기한 적이 없다. 남모 보좌관이 나한테 잘 보려고 지가 알아서 1억을 김경시 의원한테 얘기했다라고 남모 보좌관한테 덮어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남모 보좌관이 이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내가 강선우 의원한테 1억을 얘기하라고 나는 그 지시를 받고 1억을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덮어씌운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팔짝 튈 건데 이렇게 해서 각자 3인의 개싸움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 거고 이렇게 되면 각자 도생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김경시 의원이 얘기한 자수서 낸 사람 그리고 새우 등이 터지고 있는 남모보좌관의 진술이 좀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강선우 이제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 남부보좌관의 신빙성이 높을까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기 동작구라든가 다른 구에 보면 실제 의원이 사실상 직접 지휘해서 다른 구의원이나 보좌관을 통해서 해당 구의원들한테 돈을 내게 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남부보좌관을 통해서 강선우가 지시를 해서 사실은 공천 이 뇌물을 받도록 지시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제 남부보좌관은 당연히 자신이 지시 그를 면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김경시 의원도 김경시 의원의 자기 면피를 위해서 남부보좌관한테 넘겼을 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보좌관의 입장과 뭐 김경시 의원의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건 1억 원이 전달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고 남부보좌관은 1억 원은 뭐 차에서 사실 가져다 주는데 그걸 몰랐다는데 김경시 의원은 두 사람이 있는 카페에서 바로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모보좌관도 실제로 김경환한테 김경이 강선우한테 전달하는 그 옆자리에 바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뭐 1억을 못 얻을 수가 세 명이 없죠. 같이 이제 있었는데 예. 1억 주는 그 상황은 남부보좌관 얘기는 이래요. 자기가 예. 잠깐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 강 의원이 봉투 쇼핑백 같은 거 주면서 이거를 차에 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억 받는 그 현장에는 서로 민망할까 싶어가지고 본인이 자리를 비웠었던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강선우 이제 의원이 이걸 계속 남모보좌관한테 이제 떠넘기면서 나는 모른다. 남모보좌관이 1억을 요구했고 1억도 남모보좌관이 받았다. 그래서 난 즉각 돌려주라고 했다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보좌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빡치면요. 녹취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텔레그램 이거를 뒤늦게 아마 공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선우 의원이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아마 처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경과 강선우 돈을 1억 원을 오간 건 확정적이고 거기에 이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냐에 대한 추가 상황이 있는데 경찰이 지금 물렁물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된 거 관해서 포렌식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벌써 이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해소될 텐데 이 경찰의 공수사범죄수사대가 상당히 느슨하게 압수수색이나 여러 조치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추미애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의원의 발언이 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경기도 주민들에 대해서 2등 시민 그리고 아류 시민 뭐 이런 발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여러 번 발언에 실수를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추미애를 향한 후폭풍이 거세게 이루고 있네요. 어떻게 이 상황 보세요? 추미애 의원이 무슨 유튜브 방송 나가면요 좀 이제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유튜브는 자기 진행 방송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좀 분위기도 가벼우니까. 근데 MBN이라는 시사 정식 프로그램 나가서 저 발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오만방자한 상태이고 어깨 뽕이 많이 들어있다. 내가 나가면은 아마 될 거다. 공천도 확실한다. 뭐 이런 생각 하고 있다 보니까 저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정체성이 부족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심으로 일자리가 있고 교육도 서울이다 보니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2등 시민의식, 경기도의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참 풀기 어려웠다. 그러면서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블라블라블라 합니다. 자, 일단 경기도가 현재 2등 시민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전부 다 경기도로 이주를 한다. 그리고 이런 현재 상태는 아류 시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제 풀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를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전제는 자기의 현재 경기도에 대한 진단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출마를 하면서 그 시민들에게
표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표를 주는 그 사람들은 존중을 하고 그 사람들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기가 경청을 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고라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2등 시민이야. 당신은 아류 시민이야. 당신 서울에서 실패했잖아. 그래서 경기도 왔잖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에게 표를 구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추미애 의원에게 표를 줘야 되지? 내가 2등 시민으로 추미애 의원에게 규정이 됐는데 내가 아류 시민이라는데 내가 서울에서 실패하고 있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추미애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그런 오만함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추미애 의원이 지난번에 삐끗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의장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원내 의원들 마음을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내 의원들에서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 이런 현상이 경기도 도민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런 현상으로 또 반복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추미애가 서울을 1등 시민으로 보고 경기도 사람들을 2등 시민, 아류 시민을 본다면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또 볼까요? 삼류 시민인가요? 예. 그러면 광역 3지방에 있는 광역 도시는 3류 시민이고 그것보다 군 단위에 있는 데는 4류 시민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추미애는 이 서울, 경기, 광역, 지방에 따라서 이 시민의 등급을 매겨놨나요? 자, 평소에 이 추미애의 발언을 보면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 상당히 머릿속에 쩌드는 생각들 중에 자기 자식의 어떤 병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처음을 보면 자기 자식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애는 굉장히 강한데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마 그런 사람들은 2등 시민이나 3등 시민, 아류 시민으로 봐왔던 것이 그대로 저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예 계급적인 상황을 그냥 대한민국 공화국 내에서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상황이 왔는데, 자, 이 추미애가 저 발언 저 정도 했으면 이제 과거에 물론 이부망천 발언도 있고 노인 폄하 발언도 있고 여러 발언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런 발언 선거판이라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네. 노인 폄하 발언을 하셨던 그분은요. 그때 당시 선거에 불출마 선언했어요. 네, 이것 네. 때문에 워낙 이제 판이 크게 흔들리니까 지역 주민이라든가 특정 이제 나이나 연령층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출마 선언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추미애 의원이 지금 입국 다물고 조용히 지금 바람이 지나가기를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요.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에 물어봐야 돼요. 정말 추미애 의원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류부터 5류까지 쭉 서열이 매겨져 있느냐 답을 해라. 도대체 어디가 1류고 어디가 5류냐 답을 해라 라고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서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추미애 의원이 반성할 때까지 공식적 입장 낼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묻고 따져야 합니다. 네. 추미애 가족들은 다 서울에만 살고 있나요? 본인도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까 본인도 2등 시민이 이미 됐네. 경기도에서 지금 의원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지금 지방에 살고 있으면 스스로 자기 가족들 부모를 향해서 3류 시민이라고 하는 꼴 제 눈에 지금 제 눈을 찌르는 꼴이 됐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추미애가 국회의장에 도전을 했었잖아요. 민주당 네, 내부에서 그렇죠. 네. 정성호가 결국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하반기 국회의장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고 올해 이제 도전을 할까 했는데 왜 도전을 안 하고 지금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재명이 지금 국회의장은 좀 이렇게 픽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국회의장으로 이제 조정식 정무특보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마음이 이분에 같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좀 작용했겠지만은 아마 본인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경기도 같으면은 이제 광역단체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대선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선수는 높습니다. 선수도 높고 정치 이제 구력이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 정도 인지를 가지면은 광역단체장 한번 하고 다음에
다음에 대선에 도전하는 거 이거 아니면은 뭐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내가 이룰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옛날 또 장관도 한번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생각은 마음대로죠. 뭐 마음대로 하는데 어쨌든 뭐 이류 시민이라는 분한테 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류 시민들로부터 어쨌든 본인은 약간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둔 스케줄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자기의 권력 의지는 강해가지고 이제 또 경기도지사 다음에 차기를 꿈꾸고 있다. 지금 저 쳐다본 아까 그 사진 한번 좀 저렇게 경기도를 일단 바싹 지금 찾아가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내가 간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진격의 추미애인가요? 미치겠다. 네네네. 아류 시민 추미애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2등 시민 추미애.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장동혁 대표 장면 봤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또 사진을 봤어요. 그거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 산소 발생기 차고 누워 있는 저 단식하는 장면 아마 봤을 겁니다. 산소 포화도 위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단식 일주일째 지금 진행되면서 어제 나온 이제 상황인데 오늘은 더 이제 상황이 안 좋겠는데 일단 짧은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왔는데 매일 보던 그 나무고 매일 보던 그 건물이지만 6일 만에 저한테 다가오는 공기는 새로운 느낌입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는 올 것입니다. 제가 단식하는 것도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루하루 민주당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곧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모습 차분하지만 좀 더 결기 있고 냉정한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투지가 살아있는 그 장면 봤는데 지금 상황 일단 일주일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네. 저렇게 산소 포화도 안 좋고 의료진은 이제 단식을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깊은 의지로 지금 이것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찾아가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도 오셨었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 보수가 대집결하는 어떤 계기를 장동혁 대표가 본인을 희생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우 아쉬운 것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조롱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신임 정무수석 홍익표 수석이 저는 첫 행보로서 사실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로 건강을 넘어서서 생명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만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오늘 국민의힘 당직자 노조에서도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충정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성명도 나왔던데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저 정현도님 글 삭제해 주세요. 단식 주의 진행들이 조롱하고 혐오성 발언하는 건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저런 과거의 어떤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이 할 때 집권 세력들이 저런 식으로 반응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정권이 거의 유일합니다. 집권 세력들의 저 태도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정책 행보. 그런데 적어도 야당 대표가 단식한다면 적어도
뭐 정무수석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정무수석이 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홍익표 신임 수석은 빨리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까 댓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민주당에서 조롱하는 것, 뭐 명분 없는 단식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은 우리 여야가 워낙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일관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사실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내에서 지금 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도혁 대표 지금 단식 격려하는 응원하는 장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환도 그렇고 장미꽃을 한 송이씩 전달하는 분들도 있고 나오시는데 자, 장미를 보고 있는 또 저 화환 장미가 많이 있네요. 저 보내진 화환 속에서도 장미 꽃송이들 국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세요? 일단 장도연 대표가 본인 단식하는데 그 테이블 앞에 네. 장미를 한 송이 뒀어요. 네. 그 장미의 뜻은 이 장미도 그리고 본인도 물에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미보다 먼저 쓰러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지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단식 현장에 꽃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꽃 화환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평화적인 시위라는 것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도 내지 않나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아직도 장도연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장도연 대표는 우리가 이 정권의 폭주, 특히 여당의 폭주에 대해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그 어떤 뭐랄까요 수호자로서 저는 앞장서서 본인의 생명권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기에 대해서 꽃으로서 지지해주는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장도혁 대표 단식 이후에 전국 현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주목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전국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없다 한다면 좀 더 이 추운 겨울날에 이 장도혁 대표의 단식 투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훼손될 텐데 변화가 있어요. 여론 동향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제 아까 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펜앤마이크 자체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거였군요. 지금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확 달라진 국면이 있고 여기다가 당원들도 정당 지지도 보면 지난번 저희가 펜앤마이크가 조사한 결과 완전히 다른 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41%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여론조사 좀 이야기하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이뿐만 아니라 당원 수 증가지 당내 갈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돼 가고 있지 또 일종의 좀 한동훈 편이라고 생각했던 뭐 미래와 대안과 미래 측에서도 행동 변화가 있지 여러 변화가 있는데 전국의 변화를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보수가 대집결하는 계기를 장도연 대표가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게 저희 당 내부를 넘어서서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올라가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런 걸 넘어서서 여의도에서는 확실히 체감되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 분명히 있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사 보셨을 거예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지금 책임당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당비 납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100만 명이 모두 책임당원은 아닙니다만 이제 몇 달 지나면 두어 달 지나면 이분들도 다 책임당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 말은 지금 장도연 대표 체제가 시작되고 나서 당원 가입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폭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맞서야 되는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감도 굉장히 무거워지겠습니다만 우리 보수 유권자층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청와대 앞에 가서 싸우는 장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회에서 장도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지금 길게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 70여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국회 상임위 지금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었죠. 자,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국회가 투쟁 전선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 농성까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농성 투쟁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청와대 앞에 전선을 또 하나 전선을 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거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랬어요? 예.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네. 아까 7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힘 원내에 들어가 있는 의원만 100명이 넘는데 그리고 원내 당협위원장들이라든지 보좌진, 당직자들 했으면은 훨씬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날이 춥고 이렇긴 합니다만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상황에서 저 자리에 가지 않은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물론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들, 특히 뭐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지역구에 계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 활동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기 가는 게 지금 하루 종일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네. 그렇다면은 가능하다면은 시간을 내서 여기에 대해 가는 것을 저는 당 차원에서도 누가 왔는지 한번 제대로 체크를 하고 우리 당원분들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조금 더 당이 집결하는 모습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찾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발의를 한 법안들도 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내에서 의원들이 지금 쭈뼛쭈뼛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저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좀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직격을 해주셨네요. 자,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싸우는 의원들이 나서야 되죠. 그 일을 하라고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의원들을 선출해서 공천을 주고 또 표를 지지해 준 겁니다. 그 배지 달고 있으라고 그냥 멋으로 준 게 아니에요. 싸우라고 지금 준 겁니다. 네. 그걸 싸우지 않으면 그 배지 떼야 됩니다. 그 자격을 갖지 못하면 그 자격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떼버려야 되죠. 그렇죠. 지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아까 10시부터 이제 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겉으로는 통합 그리고 함께 해야 된다.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국가 배드캅을 좀 나눈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대통령은 좋은 말만 하고 그리고 욕먹을 만한 행동들은 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로 찾아가는 것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정무수석조차 오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가서 저는 계속적으로 농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자, 현안의 흐름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이 여론 동향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현안과 정당 지지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 장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현안 먼저 살펴볼게요. 짧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이 필요한지 통일교 게이트 특검 필요성에 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펜앤마이크와 여론조사 공정 저희가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공정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전국 조사는 아닙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분들이 80.7, 필요하지 않다 13.7, 뭐 격차가 너무 많이 났는데
통일교육 특검 문제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검해야 된다라고 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0.7%의 서울 시민이 통일교 특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82.5%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78.3%,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83%.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진보층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여론조사는 민주당에서도 처음에는 통일교 특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를 할 때도 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들도 전격적으로 특검 수용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통일교 특검 필요하다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본인들도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신천지라는 사건을 끼워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는데 뭐 정청래 대표는 계속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만 하면서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이 요즘 뭐 워낙 김병기 강선우 때문에 뉴스가 지금 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못 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이 또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전재수 의원 문제가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윤영호 씨로부터 지난 여름에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왜 특검에서 여기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경찰로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7년의 공소시효가 2018년에 돈을 줬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 12월 31일에 이미 모두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돈을 받았다면 연속성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특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시간만 때우고 있고 전재수 의원 수사 과정은 지금 언론에 거의 보도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굉장히 답답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신천지를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래 하자. 근데 신천지도 별개의 특검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는 특검으로 처리할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특검 하니까 뭔가 좀 큰 사건이 있으면 다 특검하나? 지금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 체제 돼서 온갖 특검들 거기다가 상설 특검도 하고 있고 이제 2차 특검도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호도를 할 수가 있는데 실상 그동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던 정부들은 특검을 했었던 게 권력형 비리. 지금 수사기관의 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할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특검이거든요. 법안을 발의해서 기간을 정하고 수사 인원도 정해서 하는 게 특검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민주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기관에서 신천지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수사 빨리 하라고 촉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신천지 사건도 별도의 특검으로 하자 이런 얘기할 필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왜 이 사건까지 특검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적어도 당에서 공식적인 루트로서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재수 의원이 연결이 되어 있고 물론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죠. 2월에는 선고가 나올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어쨌든 현 정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녹취가 나온 게 그 전성배 씨의 재판 과정에서 윤영호 씨랑 이쪽에 녹음이 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정진상 실장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후보 측에도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같이 하게 되면은 한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
동안 한정되어 있는 수사 인력을 결국에는 신천지 쪽으로 몰아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절대로 지금 신천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네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통일교 문제와 신천지를 섞어서 그냥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언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보수 진영의 인사들, 정치권 인사들의 패턴이 가끔 저런 게 보이죠. 지금 집권 세력이 좀 강하게 나오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하면서 발을 뺍니다. 굉장히 포기가 빨라요. 그것을 뚫고 나갈 좀 강단이랄까 공략할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막 좀 찾는 게 아니라 포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죠. 집권 세력이. 쟤들은 우리가 좀 세게 나오면 다 빨리 포기하고 뒤로 물러난다. 그러니까 곧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보수 진영의 그런 싸우는 의지라든가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강단이라는 게 이게 약할수록 그냥 타협형, 굉장히 타협이 쉬워지는 곳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론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현실은 그걸 주저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시간이 걸려도 뚫고 가라고 구멍에 물방울이 한 발씩이라도 그게 결국은 뚫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싸울 때도 있어야 되는데 늘 그런 장면을 보는데 지금 그 부분을 좀 핵심 포인트로 좀 잡아주셨네요. 네. 자, 다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이야기 문제가 마침 나왔었는데 자,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이 공천원금 관련해서 이 서울시민 65.3%는 이것도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는 이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필요하지 않다. 이건 뭐 경찰 수사만 해도 된다 이렇게 본 건가요? 23.8% 나왔는데 어떤 차원에 좀 주목합니까? 이것도 당으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필요하다가 45.9%, 필요 없다가 42.4%예요. 국민의힘에서는 82%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지금 좀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만약에 이게 특검이 진행이 안 된다면 한 다음 주쯤에서 똑같은 질문으로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병기, 강선우 두 명이 이제는 그 탈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민주당 당원들이 하게 된다면 특검에 대해서도 앞서 통일교 특검처럼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어제서야 조사를 받았어요. 20일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이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그 과정에서 김경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국 금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31일에 미국으로 가서 CES에서 엄지손가락 들고 있는 사진이 또 드러나면서 굉장히 국민적 그 공분을 불러일으켰었죠. 근데 이게 이분이 엄지손가락 들고 있을 만큼 강선우, 김병기를 넘어서서 지금 뭐 다른 의원, 안규백 의원이라든지 그런데도 후원금을 충분히 지급을 하고 본인이 비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냐. 서울시당 위원장이었거든요. 이런 의혹들도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김경발로 어떤 게이트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근데 강선우 의원이 어제서야 조사를 받으러 가서 21시간 받고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근데 서로 이야기가 지금 완전히 달라요. 뭐 김경식 의원 처음에 돈 안 줬다고 하다가 이제는 뭐 하얏트에서 돈을 줬고 그거를 1억을 줬는데 강선우 의원은 그 김병기 의원 간의 녹취를 보면은 자기가 이거 보좌관이 받았다는 거 알자마자 즉시 반환하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했다. 뭐 그런 거 SNS에도 올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식 의원은 이게 22년 6월이 선거였잖아요. 예. 만난 건 21년 12월이었고 돈을 돌려받은 게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가을에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1억을 줄 때는 강선우 의원이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도 특정이 되고 있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뭐 차에다가 이걸 실는 과정들 이런 게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지금까지 드러난 김경 그리고 보좌관 남씨 이 남씨
김병기 원래 보좌진이었던 거 네. 이제 시청자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가교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수사를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드러난 게 너무 많이 달랐었기 때문에 억울하다. 본인 원칙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한 차례 정도 더 소환 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아마 영장 청구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장 철구가 들어갈 것이다. 네, 조만간 이거는- 그 장면을 보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네. 저것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네. 뭐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권들이 좀 줄어들게 됐을 때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려고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안에 대해서도 못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경찰이 김병기와 강선우에게 왜 이렇게 유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 김병기 의원도 결국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고 간사로서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김경이 다주택자로 원래는 공천 배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이 되는 데 있어서 제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강선우도 부른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부르던지 아니면 압수수색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없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도 3천만 원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수사권을 더 넓히려면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 질책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 측에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수사가 늦어지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의 과정은 경찰이 본인들의 위치를 위해서 당에서 이미 탈당을 했으니까 민주당 더 이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세게 나갈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경찰에 대한 어떤 실제로 좀 서울 시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김병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좀 나왔는데 김병기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으니까요. 뭐 13건 이제 혐의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김병기 관련된 의원의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잘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잘하지 못할 것이다가 56.8, 잘할 것이다가 31.8.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은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로 상당히 네.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도 그 부분을 의식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도 네. 조금 아까 우리 공천원금 사건이랑 비슷하게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55.3%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반반 정도 지금 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강선우 김병기가 더 이상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도 손절을 분명히 할 것이고 더 세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특히 김병기 의원은 그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배우자가 썼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이런 녹취들도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무혐의로 종결이 되는 가운데 동작경찰서장과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경찰이 스스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김병기 의원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더 집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떳떳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영장 청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런 전국의 흐름, 현안 이게 정당 지지도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서울 시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자,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시점 문제는 이 조사 시점입니다. 조사 시점이 1월 18일부터 19일이니까 장동혁 대표 단식 나흘째 그리고 닷새째 이 시점에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800명이 조금 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은 43.8% 지지율을 보였는데 지금 떨어졌어요. 41.4로 툭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39.9에서 40.9로 상승을 하면서 격차가 그냥 0.5 아무런 의미가 없는 40.9면 41,
41대 거의 41로 동률이 됐어요. 그쵸. 완전 국민의힘 판이 뒤집히고 있네요. 지금 이제 0.5%포인트 차인데 네. 이거는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밑에 보이세요? 조그만해서 글씨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라고 네, 지금 네, 되어 네. 있잖아요. 네. 오차 범위 내까지 지금 진입을 한 거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을 딛고 이제는 집결하는 시간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 단식을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전에 24시간 필리버스터로서 굉장한 리더십을 보여줬었잖아요. 최근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 한 19시간 정도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 보수층이 점점 집결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고 반년 정도가 지나면서 굉장히 극악무도하게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이제 저희 야당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마음, 그동안에 섭섭했던 마음들 조금씩 낮추시면서 다시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내부가 결속되고 싸움의 전선이 구축되는 장면을 압축해서 저 여론 동향이 보여주고 있겠죠. 잘 싸우면 당연히 여론이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잘 싸우지 못하고 저렇게 물러터지고 싸움에서 계속 지면 지지층들도 이탈하게 돼 있죠. 당연히 흐물흐물해집니다. 당연히 여론 동향에서 당연히 지지를 안 합니다. 그런 동향들이 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동향에 큰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걸 좀 몇 가지 현안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결국 우리가 집결을 지지자들도 해주고 계시는데 당도 네. 더 세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농성사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왜 의원이 지금 100명이 넘는데 70명밖에 안 와 있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의원들이 앞장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런 장소에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고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받도록 이것을 설득해내야 되는데 신천지 특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검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것이다. 그것을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포인트 문제를 쭉쭉쭉 정리를 해주시네요.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좀 민감한 또 하나의 문제, 민주당이 사실상 이걸 주도했던 문제는 한번 또 살펴봐야죠.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가칭이죠. 가칭 뭐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2차 종합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주요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뭐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네. 그동안에 뭐 물건 받았었던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마도 털면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17가지를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처음에 특검을 하면서 또 이것을 연장까지 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민들 세금으로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것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더 프레이밍을 강화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건들을 더 수사하겠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 들여서 하겠다라는 것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리고 2차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2차 특검을 하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안 받을 도리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교 특검도 얘기를 하면서 뭐 갑자기 신천지를 끌어오는 이런 잔꾀를 부리고 있는 이 민주당 집권 여당의 모습에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2차 종합특검 하면은 지금까지처럼 계속 그렇게 하겠죠. 뭐 하나 나오면은 그 결론이 나기 전에 이미 언론의 브리핑이든 혹은 흘리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내란 정당 프레임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이후로는 민주당 측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특검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국민 세금
세금 들여서 계속 특검할 거면 검찰은 도대체 왜 해체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있어서도 정부가 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특별검사라는 게 뭐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특별검사가 보완적 제도로서 가지고 있죠. 특별한 수단일 때 특별검사 제도를 쓰게 돼 있죠.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살아있는 권력,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 그 권력 체제 내부가 제대로 된 범죄 혐의를 뭔가 추려서 그걸 살피고 징벌하지 않을 때 이 특별검사 제도라는 게 되게 야당이 쓰는 수단, 특별한 이제 수단인데 문제는 지금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을 하더라도 사안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걸 특검을 사실 제안하고 이끌어가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집권 세력은 경찰도 현재 장악하고 있지, 검찰도 장악하고 있지, 공수처도 장악하고 있지. 근데 3대 특검을 한 다음에 또 2차 지금 특검을 또 한다고 하면 이게 국가 공적 시스템, 사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연관될지, 해악이 어떨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 시작하고 네. 민주당이 정권 잡은 지 반년이 넘다 보니까 검찰만큼 잘 드는 칼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칼을 본인들도 휘둘러야겠다. 근데 이미 어떻게 보면은 대선 공약으로서 검찰에 있어서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다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거를 꼼수로 어떻게 수사권을 계속 쓸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이제 중수청에다가 원래 지금은 뭐 경제,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만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정부안을 보면은요, 뭐 선거라든지 마약,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까지 해서 9개 범죄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이 되면 우리가 모든 사건 다 수사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검찰 밑에 있었던 그동안의 시간들을 보상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놔두면서 거기에 있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버리니까 경찰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도 정청래 대표라든지 강성층에서는 정부안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부안이라는 거는 결국 뭐 행안부, 법무부 이런 데들의 생각들로 들어간 거잖아요. 대통령의 생각인 거예요. 대통령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름만 바꾼 중수청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검사들을 통해서 본인이 다 휘두르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한 8월이 돼야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뭐 보안 수사권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약간의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특검을 계속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2차 특검을 발의하고 지금 뭐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된 거죠.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꼼수를 계속 부리고 있어요. 공수처 얘기도 조금 아까 해주셨는데 지금 공수처장이랑 지도부, 공수처장 포함해서 5명이 직무유기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얼마나 수사 능력이 없는지 무능한지 이거는 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온 국민이 다 본 상황이고 근데 공수처 하나 만들면은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가 일거에 없어질 것처럼 국민들 호도하면서 굳이 기관 만들고 세금 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무용하고 무용을 넘어서서 좀 혈세만 낭비하는 기관이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국민들께 파다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과거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요. 윤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 상황에서 또 새로운 중수청에다가 뭐 권한을 주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관되게 하기에는 검찰을 버릴 수가 없다. 이거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나온 김에 그러면 보안수사권 문제는 한번 좀 짚고 마지막 넘어가죠. 네. 예, 보안수사권 또는 보안수사 요구권. 집권 여당 범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서로 사실은 뭐 말이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고 또 기관이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한편은 정리가 되면서 정리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보안수사권 둘러싸고는 지금 당내 특히나 뭐 급진파들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재명과 정청래가 2번 정도 얼굴을 맞대고 뭐
이제 성남공항에서 한번 맞대고 최근에 여권 지도부 초청한 자리 네. 맞대고 난 다음에 정청래가 뭐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멈칫한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본질적으로 보안수사권 문제, 보안수사 요구권 문제 어떤 문제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된다고 보세요? 좀 아까 말씀 주신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 만난 그 만찬 자리에서 예.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한테 반명이십니까? 그랬죠. 물어봤다고 하죠. 굉장히 뼈 있는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당정 간의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보안 수사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검찰 개혁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남겨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정성호 장관은 중수청이라는 기관도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전에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민주당 측에서 워낙 강하게 행안부 쪽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로 가는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 보안수사를 하지 않으면 혹은 보안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일부러 직무유기를 하는 사건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는 그 법에 딱 맞는 요건 사실들에 딱 맞는 증거 같은 것들이 수집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워낙 잘하고 있었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 보완해서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검찰이 경찰에게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강성층에서는요. 아예 보안수사권 혹은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모두 없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게 마치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양비론처럼 나온 것도 있는데 보안수사 요구권의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안 수사를 하면은 경찰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면. 네네. 근데 만약에 보안 수사 요구권이 되면은 검찰은 요구만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경찰이 별도로 경찰이- 판단한다. 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주점이 되는 거여서 중점이 되는 거여서 그러면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게 어디까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무죄 판단이 나왔을 때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법무부 장관은 말씀드린 대로 보안수사권을 중수청에 둬야 된다고 하고 있고 총리와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줘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8월에 입법하고 이제 시행이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지 않을까. 대통령 측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놓고 그러면서 이 검찰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수사력을 본인들을 위해서 쓰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총총래 대표는 뭐 강성재 지층들을 뒤에 업고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아예 보안수사 요구권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동안은 목소리 좀 키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2부 강전혜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장도혁 대표 문제 지금 상황도 살펴봤고요. 여론 동향도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 그 안에 담겨진 여러 허위 망상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예, 2부 강전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